예, 간만에 지금 영상을 하나 좀 찍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좀 이래저래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좀 소홀히 해서 아주 오랜만에 찍게 됐습니다. 어, 오늘 이 찍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우리 그 리튬이온 2차 전지 쪽에서 원자재를 얘기할 때, 니켈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통 리튬이온 2차 전지 쪽 얘기할 때, 사실 그 MB 정부 때 보면은 하얀 석유운을 하면서 리튬 이야기를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그걸 보다가 아니 왜 저렇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리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부인 것처럼. 근데 뭐 이야기는 나왔고 정권의 핵심 태제로 리튬을 소싱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 얘기가 나올 때 자꾸 리튬 얘기가 나오다가 뭐 여기저기에서 리튬을 어떻게 수급을 하겠다 뭐 리튬 강 또는 호수를 어떻게 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MB 정권 때 한참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한 2013, 14 넘어가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좀 그 이야기가 좀 잦아들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원래 2013년, 4년, 5년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후학들 보고 좀 알아서들 하라고 일부러 개입을 안 했어요. 개입을 안 한 게 보자. 한 7, 8년 정도는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일부러 개입을 안 했는데 2016년도에 우리나라 리튬이온 2차 전지 산업의 한 획을 그은 초대형 사건이 하나 있었죠. 노트 7 이상 발화라고 해서 그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우리 쪽에 그게 보면은 그 발화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이후에 ESS 화재도 있었고 뭐 코나 화재도 있고 하여튼 간에 배터리 관련된 화재가 나면은 다들 침묵을 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설명을 못해. 근데 보면은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후학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화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리튬이온 2차 전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론이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MB 정권 내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바로 리튬 이야기였고 그래서 제가 노트 7 이상 발화 이후에는 차근차근 여기저기에 다시 재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리튬이온 2차 전지에 관련돼 가지고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매체 여러 매체에서 사람을 찾으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상당수가 제게 주류였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하는 일들이 다른 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 일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몇 년 쉬는 동안은 뭐 다른 친구들이 좀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트 7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 얘기를 하면서 또 주요 토픽을 그때 제가 보다가 엎었던 게 뭔가 하면 아니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이 배터리 이름을 지을 때 리튬이온 2차 전지라고 지었다고 해서 리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오늘 아까 보다가 클리앙의 하얀 소망이라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최근 소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쭉 보다가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란 애널리스트가 바이든 정부 쪽에서 미 백악관에서 나온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라는 리포트에서 2차 전지 내용을 따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걸 요약해서 번역을 했는데 2021년 6월 18일 내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을 했던 내용이 뭐다? 첫 번째로 니켈을 언급했다는 거에 대해서 마치 이게 아주 새롭고도 우리 리튬이온 2차 전지의 대단한 인사이트인 것처럼 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게 어느 분야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전문가냐 전문가지 않냐를 따지려고 그러면요, 최신 동향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쪽 분야에서 오래 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데, 보면은 최신 동향에 익숙하고 최신 동향에만 천착하는 분들은 사실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지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최신 동향도 동향이지만 일단 그쪽의 역사라든지 히스토리가, 뭐 역사나 히스토리는 같은 말인데, 히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뭐 주제 하나 나오면 술술 나오는 분들이 그쪽에 전문가고 그쪽에 산 증인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전문가, 진짜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쪽 분야 산 증인, 그리고 거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라는 애널리스트가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 2021년 6월 18일에 나온 보고서를 보고 2차 전지 주요 광물 중에서 특히 배터리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니켈이라고 언급했다는 거. 또 최근에 니켈 선물 단가의 급등이라는 또 나름대로 큰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리포트가 나온 걸 보고 제가 그 리포트를 쓴 사람이 소속된 기관에다가 좀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문의를 했냐면은 그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늘 제가 얘기하던 내용이 마치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짜깁기가 돼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너무 최신 동향 하면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가장 최근 것만 찾아보고 안 찾아봐요. 왜냐면은 예전 거로 들어가서 찾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최신 동향에 천착을 하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2016년 6월 9일에 비즈한국이라는 주간지의 사이언스 쪽의 컬럼으로 전기차 때문에 리튬이 고갈된다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던 컬럼이 있어요. 이 컬럼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리튬보다도
배터리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니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니켈의 선물 단가에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니켈 MH 시대에도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언젠가 하면 2005년도에 2005년 5월, 6월이 가면서 니켈의 단가가 올랐던 거, 급등했던 게 다시 떨어지면서 안정화됐던 시절이 있는데, 한 2006년 당시에 1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환산해서 2005년 얘기면 언제예요, 도대체? 한 17년 정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컬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제 책 그린카 콘서트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리튬 러시라든지 리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너무 더 중요한 게 니켈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리튬이온 2차전지 자꾸 얘기할 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꾸준히 이거를 좀 수정을 해주고 교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이게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심각하게 나왔던 스토리인데, 보세요. 제가 그때 어떻게 적어놨냐면, 한때 리튬이온 2차전지가 출시된 지 한 23년 정도 지난 지금,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가 깊어지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역설적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리튬을 이야기할 때 히토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후에 MB 정권에 좀 고위에 계신 분 중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이 사람. 근데 그분들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리튬은 히토류가 아니고 자연계에 풍부한 알카리 금속 쪽인데, 원래 리튬이온 2차전지 자체가 개발될 때 리튬이 상당히 자연계에 리치하기 때문에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모바일 IT 정도에만 사용이 될 때는 괜찮았는데, 배터리 전기차라든지 거의 지금 배터리 대량 소비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리튬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리튬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튬보다 더 심각한 게, 미안합니다. 니켈이에요, 니켈.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리튬 고갈 얘기를 하고 할 때 이 얘기도 하고, 또 바로 2010년도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마침 그 화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리튬이온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기사거리가 없나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서 전화 인터뷰 부탁이 와가지고, 원래는 그쪽에 작가분하고 진행자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게 리튬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전화를 받아서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리튬보다 중요한 게 니켈하고 코발트라고. 그래서 진행자분이 좀 당황하면서 그래도 잘 이끌어 가셨는데, 여러분들, 리튬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현재 니켈이 가장 또 중요해진 이유가 있어요. 니켈이 가장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2016년도에 하긴 했지만, 이걸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재 리튬이온 2차전지 중에서 4번계 쪽,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들이 점점 고성능 시스템이나 고에너지 밀도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이 니켈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하이 니켈계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한 활물질량을 쓸 때 하이니켈계, 특히 811이라든지 9반방이라든지 또 그 흡사한 형태로 712도 있고 622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기 같은 경우는 미드 니켈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하이 니켈 811 정도 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니켈하고 따지게 되잖아요. 이게 원래는 순서가 코발트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일 때 111 시스템 정도에는 니켈하고 코발트의 사용량이 1대1이잖아요. 근데 이게 니켈과 코발트의 사용량이 역전되기 시작한 게 하이니켈 쪽이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어떤 식으로 중요도라든지 그 경제적인 채굴의 가능성이라는 걸 따졌을 때 중요해지냐면 니켈이 가장 중요해진 거고, 그 다음이 코발트하고 리튬이 되는 거예요. 제가 3프로에 나가서도 LFP가 왜 중요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기 이 하얀 소망이라는 분이 써놓은 건, 이분은 뭐 어차피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미국의 미 백악관에서 나온 리포트를 번역한 거를 또다시 자기가 옮긴 것이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뭐 이분이 쓴 거 가지고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바일 IT 정도 시대에는 사실 지금도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 모바일 IT 제품은 리튬이온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그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양극 활물질이 LCO를 써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왜냐면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만큼 에너지 밀도를 높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사실 아직 없어요. 근데 배터리 전기차로 가면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쓸 수가 없다고요. 코발트 가체 매장량 문제도 있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그 콩고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뭐 블러디 코발트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피 묻은 코발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코발트 채굴에 있어서는 문제도 있고 가체 매장량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에서 사실상 코발트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3%라든지 몇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만, 배터리 대량 소비의 시대에서는 니켈, 코발트 이외에 우리가 전위금속 원소 중에서 이 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리튬 2차 전지를 자기가 회사를 들어와서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리튬이온 2차 전지를 회사에서 처음 접했거나 또는 그때 학교를 가서 접했던 친구들은 애초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밖에 못 봤다고요. 상용화된 거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더 본다면은 스피넬력 망간 옥사이드를 봤는데, 늦게 시작하고 짧은 역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대에 철 기반의 양극 활물질에 대한 연구라든지 추구가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김현수 애널리스트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원을 갓 들어왔거나 또는 회사를 갓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전공하지 않은 분야를 학습하고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수십 년 전 논문까지 거슬러 가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한 2005년 정도에 만약에 대학원을 들어갔거나 회사에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시작점까지 거슬러 가서 보려고 그러면 대충 뭐 굳이 리튬 이온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10년에서 15년 전 논문들을 다 봐야 되고 문헌도 다 봐야 되고, 그 문헌들을 볼 때 뉴스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다양한 컨퍼런스라든지 학회라든지를 다 봐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최신 걸 계속 보다 보면은 이렇게 과거에 이미 나온 이야기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전문가고 그 사람이 처음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배터리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죠? 네. 제 책 그린카 콘서트를 읽으셨던 독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면서 얘기하신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여기저기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뒤집어 봤을 때, 뒤져보니까 배터리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아니고,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제가 2011년도에 쓴 제 책에 거의 세계 최초로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제 책 그린카 콘서트를 쓸 때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과학과 이론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 만들어 쓴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썼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터리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결정된다는 그 당시에 제 주장과 이론이 지금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제 책을 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제 책을 2011년도에 1세만 내고 그 당시에 책에 좀 오타가 많아가지고 절판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본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보니 그 내용이 제 책에 2011년도에 이미 나왔다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 뭐 2010 몇 년도, 18년, 19년도에 미국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가 세계 최초의 보고라고 자꾸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기자님들 같은 경우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차피 최신 동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쪽 분야 전문 리서처라든지, 제가 말하는 리서처는 리서치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이나 저희 분야 연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10년에서 20년 전 연구가 어땠는지 모른다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황당한 일을 많이 당해요, 진짜. 지금 리튬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이것 말고 다른 비디오 클립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포스코캠 쪽에서 이제 응급 활물질 만든다고 하면서 인조견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조견이 침상 코쿠스를 가지고 인조견을 만든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어느 자회사가 침상 코쿠스를 생산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포스코캠이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제가 그걸 보다가 이게 무슨 일이고 딱 싶은 거예요. 또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제 박사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박사 논문 뭐 전부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제 박사 논문이 아마 제가 그 당시에 그 논문을 쓸 때 저희 과 역사상 제 박사 논문이 거의 제일 두껍다 할 수 있는, 뭐 1, 2위를 다투거든요. 좀 어쩌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썼어요, 그때. 근데 제 박사 논문 내용 중에서 침상 코크스를 리튬이온 2차 전지 응급 활물질로서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침상 코크스는 아주 올드한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뭐 제 후배들한테도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하라 그러면 후배들이 이건 최신 트렌드가 아니라서요 하면서 애들이 좀 꺼려하는 소재였는데, 저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했었거든요. 2018년에 이야기가 나오는 소재가 제 박사 논문에 있고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을 보면은 되게 웃기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한 2010년대 초반에 갑자기 신기술이 하나 나오면서 에너지 밀도가 쭉 올라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응급 활물질 중에서 흑연 활물질, 그러니까 흑연 소재와 블렌딩을 해서 쓰는 실리콘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게 실리콘 옥사이드, 즉 실리카 계열이 있고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도 있는데, 실리콘 컴파운드 중 실리카를 가지고 리튬이온 2차 전지 응급 활물질로 쓸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그 값싼 실리카를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의 최초의 연구가 1997, 8년 정도에 제가 실험을 해서 제 박사 논문에 내놓은 게 아마 거의 세계 최초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산업을 들여다보고 할 때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그러면 최신 트렌드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산업이나 그 기술에 거의 살아있는 역사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더 낫고, 제가 그래서 LFP가 유망할 거라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하면은 저희 쪽 제 후학들이나 또는 뭐 최근에 회사를 취업한 뭐 업력 한 4, 5년 안 되는 친구들이 LFP는 옛날 배터리고, 그리고 그 옛날 배터리라는 표현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속칭, 시쳇말로 후진 배터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LFP 계속 강조했죠. 그리고 또 원통형 계속 강조했죠. 제가 원통형이 진짜 중요한 리튬이온 2차 전지라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게 2003년, 4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요즘은 뭐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국가 R&D의 사이즈가 커졌지만 뭐 거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대거 투자를 했던 거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차세대 성장능력 사업단 중에서 차세대 전지 성장능력 사업단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사업단을 기술 총괄을 다 하고 전부 다 제가 세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과제를 두 개를 잡았었고, 그때 1번 과제를 소형 원통형, 그 다음에 2번 과제를 중대형 파우치로 잡았어요. 근데 뭐 그 시절에는 아직 배터리 전기차가 뭐 대중화가 됐거나 상용화 이야기가 아직 없던 시절이라서 그 중대형 파우치를 얘기하더라도 풀 하이브리드용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잡을 때 첫 번째 이유는 리튬 2차 전지 중에서 시장성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까지 전부 다 봤을 때 소형 원통형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중대형 파우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잡았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그 성장력 사업단을 하고 나서도 한 5년이나 10년 후에도 이 전지형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한 이유가, 이 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 LCO 이후에 니켈이나 뭐 다른 기반의 활물질을 봤을 때 새로 나왔던 LFP 같은 형태들, 즉 코발트, 비코발트 계열의 양극 활물질을 쓰는 새로운 셀 케미스트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지의 형태는 소형 원통형과 중대형 파우치가 중요할 거고, 신형 전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거고, 특히 전고체 2차 전지라는 것은 안 될 거란 얘기를 제가 그 당시에도 했고, 징크에어, 리튬 설퍼 등등, 원래 2003년, 4년에도 국가 R&D 할 때 징크에어, 리튬에어, 그 다음에 리튬 설퍼, 전고체 그쪽으로 돈다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원래 제가 성형용 사업단을 딸 때도 저와 경쟁을 했던 상대 팀에서 내놨던 게 리튬 설퍼하고 징크 에어, 리튬 에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리튬 에어로 밀고 갔거든요. 10년이 지나도 대세는 리튬 이온 2차 전지일 거라는 이유죠. 또 그리고 오늘 비디오 클립 끝나면서 제가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제가 2차 전지를 우리말로 쓸 때 저는 항상 한글 2를 씁니다. 숫자 1을 저는 안 써요. 그리고 이 하얀 소망이라는 님이 이 지금 여기 클랑에 포스트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참 깔끔하게 잘 기억하고 써주셨는데, 이분 이 포스트에서 번역을 할 때 2차 전지가 전부 다 한글 2를 쓰고 있죠. 한글 2를 쓰는 게 맞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관련된 용어의 표준이 숫자 2가 아니고 한글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 어딨냐면요, 여러분들 산업기술 분류체계라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한글로 되어 있나 숫자로 되어 있나 보세요. 한글로 되어 있어요. 표준 용어가 한글 1과 한글 2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담인데, 그 산업기술 분류체계 자체를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전지 자체가 소분류로 있던 거를 그 당시에 중분류로 격상시키면서 완전히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제가 사용한 게 숫자 2가 아니고 한글 2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산업이 커지기 전에 원래 1차 전지에 관련된 HS 코드가 있어요. HS 코드가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수입하고 할 때 그 수입에서 통관에 관련된 코드죠? 뭐 아마 맞을 거예요. 거기에 1차 전지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그 원래 그 코드가 우리말로 1차 전지, 숫자 1이 아닌 한글 2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와 밸런싱을 해가지고 한글 2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지를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운 분들은, 또는 자기가 좀 찾아보고 해서 히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한글 2를 씁니다. 근데 그냥 여기저기 거 좀 짜깁기 하면서 보신 분들은 숫자 2를 많이 써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산업부도 숫자 2 많이 쓰고요. 특히 전지협회가 숫자 2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건 10년 전에도 그랬고 전지조합실에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권하는 거는, 여기 하얀 소망님이 쓰신 것처럼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한글 2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어부터 제대로 구사를 해야지만 어느 분야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이 니켈 얘기를 하나의 예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최신 동향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좀 찾아보세요. 역사를 찾아봐야지만 왜 LFP가 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CATL에 된, 이게 CATL이 유망할 수도 있고 CATL을 경계해야 된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사가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전자신문의 박태준 기자가 쓴 기사인데, 그때 CATL 클 거고 이 회사 앞으로 무서워질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게 또 저였어요. 그게 2016년입니다. 다 그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찾아보고, 어찌 보면은 제가 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저희 쪽 분야에 뭐 소위 석각소리 듣는 제 후학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한 4, 5년 전에 한 이야기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 SK온하고 LG엔솔 분쟁 때도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죠. SK온게 낫다고. 제가 그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라서 전지 모른다는 뭐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는 저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밝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얘기는 또 뭐와 같은가 하면 뭔가를 공부하고 학습을 할 때 최신 동작만 알아서는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 배경, 그 다음에 실제 그 분야를 연구한 경험, 그리고 그 분야를 연구하고 제품화를 시키고 이러저러한 모든 것을 눈으로 혹은 글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 말고 그런 걸 해본 친구가 제 후배 한둘 정도? 근데 다 조용히 살아요.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나오는 친구 한 네 정도 중에서 제가 말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비디오 클립은 일단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비디오 클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